서가 명가.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가지고서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난번에도 선생님 몇 분께서 몇 분의 그 조선의 왕을 만고의 역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의 그렇게 아주 그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뭔가 이렇게 완고하고 잘 다른 것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 스스로가 중화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족주의자를 생각하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조선이 중국의 질서를 바로 적장자로서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로 들어서면서 조선은 바로 중국 질서를 수입한 나라다. 중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소중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소중화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나라는 바로 중화 질서의 적장자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조선, 월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조선의 중국방 문명국이면서 4대 천자국을 섬겨야 되는 임무를 맡은 나라가 되고 이 중국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선에서 조선 전기에 이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중화 질서의 적장자였던 명나라가 오랑캐라고 조선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한테 먹힌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640년에 이제 그 자금성이 이 청나라 군대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지식인 사이에 머리가 골치 아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천하 질서, 천명이 어디로 갔는가? 조선 지식인들은 이미 병자호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청나라한테 졌지만 이미 벌써 조선 지배층은 계속 서인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 서인들이 자신의 정통성의 이 정치 권력의 정통성은 바로 인조반정. 인조반정의 정통성의 근거는 바로 친명정책. 왜냐하면 명나라가 천자국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머릿속으로서는 분명히 천자국으로 생각하는 명나라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이미 대륙을 장악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선 지식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선 지식인들이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송시열, 우암송시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이 바로 중화의 계승자다.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바로 세계 질서, 천하 질서의 중심, 바로 조선이 중화다. 조선 중화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왜 공자명자가 될 수 없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이 바로 중화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중화기 때문에 저쪽 북쪽에는 오랑캐는 저 정벌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정벌이 돼야 된다, 북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선 성리학들이 가졌던 생각들 자체가 계속 이 서인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통성의 근거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계속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화 질서의 계승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성리학의 질서가 성리학 이 유학이 이렇게 복잡했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자 보면요. 우암송시열이 우리가 공자명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한테 적용을 했다면 청나라한테도 적용할 가능성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중화질서가 될 수 있어, 중화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청나라한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돌아가자면 이렇습니다. 그 과거를 보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얼마든지 원시 유학 시대, 우리가 지금 맹자, 공자 시대를 보면 얼마든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랑캐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성리학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맹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원시 유학 시대라고 말하는 원시 유학 시대에는 사람이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혹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가가 바로 사람을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리학에서 유학에서 가르치는 예를 얼마만큼 잘 지키는가, 교육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홍나라 때 주자에 들어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사람은 결국 중화 사람이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저 오랑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얘가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본질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자의 화의론은 가능성을 바로 교육과 예를 지킴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는 주장이었다면 조선 지금 우암 송시열 때에 들어서면 중국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더 고차화시키는 거죠. 더 나가면 여러분 그 이항로, 기정진, 위정척사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원리를 따라보면 그 이항로 더 올라가면 우암송시열까지 올라가는데 이항로의 때에 이르렀으면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요순에서 주공에 이르기까지 도를 행하는 톡은 이게 뭐냐면 일종의 천명, 그러니까 천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될까? 일종의 제자를 만들고 어쨌든 그 유학이 어찌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질서 자체가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그 시작이 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 요순, 그 다음에 주공, 다 지배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을 지배하는, 천명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의 학문에서는 공자에서 우공에 이르기까지는 학을 통하는 통이다. 이 공자는 누군지 아시고 우공은 바로 우암송시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암송시열이요, 지금 이항로의 생각에 따르면 공자와 그의 맹자, 그러고 나서부터 유학을 이어받던 그 커다란 이 아주 뛰어난 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학자들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나아가지고요, 만약 이 통치 권력에서 요순에서부터 주공으로 이어진다면 학문에서는 바로 공자서부터 우암송시열까지 이어진다. 그래가지고서 통치 권력에서 만약 요순이라면, 요순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자라면, 공자급이라면 우공은 맹자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 자부심이 커진 거예요. 조선 중화주의가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조선 지식인들이 이와 같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퇴행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퇴행적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저 지도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자, 이 지도는 조선이 처음으로 가졌던 세계 지도입니다. 좀 발음하기 힘든데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강리도라고 해요. 강리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강리도를 보면 조선이 가졌던 첫 번째 세계 지도인데요. 사실은 되게 놀라워요. 자, 아프리카가 제대로 그 당시 시기에 표기되어 있는 지도가 서양에서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보이십니까? 아프리카 여기 있습니다. 조선 지식인들이 1402년 당시에 조선 지식인들은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그 당시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킬로만자리가, 많은 설이 덮인 킬로만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빅토리아 호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계 정세를 아름대로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아직 유학 자체가 완전히 성리학으로 고착되지가 않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이 지도도 조선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명나라 때 만들었던 지도를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졌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 후기 성리학이 고착되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조선에서만 등장하는 매우 독특한 지도입니다. 천하도라는 거예요. 이 천하도는 보면 강릉도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옆에 있는 이 나라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인데 그 상상 속의 나라가 어디에 상상에 기반했는가? 산해경이라고 하는 중국 고전에 있는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해경이 만들어졌을 시대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중화 문명의 지금 황하 문명권 내에서 세상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추정을 해가지고서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조선 지식인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고 세상은 이미 벌써 1402년에 빅토리아 하우스와 킬로만자로의 존재를 이해했던 조선 지식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책으로, 산해경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퇴행현상이에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겠다는 방식이죠. 이게 조선 지식인들이, 조선 성리학이 일종의 인조 반정을 거치고 나면서 정치 추정을 거치면서 이 생각이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처단을 해야 되고 배제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조선 지식인들이, 조선 성리학이 아주 퇴행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랑캐와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도 쇄국 정책을 수행하죠. 조선도 쇄국 정책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9세기 말 들어서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미 벌써 되돌리기가 힘든, 서세동점의 이 위기 상황을 되돌리기가 힘든 거의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가서는 노론 벽파들, 그러니까 이 서인들의 그 다음에 노론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결국 가서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일본, 지금 일본 얘기만 나오면 한국에서 말하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도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명청 교체기에 스스로 중국이 됐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중화의 계승자가 됐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도 스스로 중화, 왜냐하면 명청교체기에 저 오랑캐가 넘었었으니까 일본도 성리학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성리학자들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비슷해요.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명청교체기에 명나라가 명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 개 나라가 명청교체기의 성리학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 처음에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두 나라는 식민지가 됐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분명히 일본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일본이 탈중화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형 중화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리학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16세기, 17세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선과 만나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으로부터 많은 책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의 책을 읽으면, 조선으로부터 넘어간 성리학 책을 읽으면서 일본 사람도 성리학을 이해하게 됐고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서 일본에서도 성리학이 계속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막부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시대를 열었던 그 막부도 통치념이 유교였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식민지를 벗어났습니다. 이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성리학과 조선의 성리학이 차원이 달랐어요. 일본 사람들은 성리학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 중화질서의 계승이라고 하는 머릿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겠다기보다는 세상을 나름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일종의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리학을, 이 17세기 성리학을 발전시키면서도 조선의 성리학이 일종의 어떻게 표현될까? 중국의 다시 구현? 중국 질서를 조선에서 이것을 다시 발현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치 이념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가지고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난 후에 그 다음번에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퇴행적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17세기 후반이 되면 일본 최고주의, 국학운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벌써 세계 질서가 마련됐던 세계 질서의 가장 핵심이 모든 게 일본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본 국학파라를 해가지고서 일본의 고대 일본 서기, 만여집 이런 것들로부터 일본의 질서의 근원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국학운동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국학운동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비슷해요. 나타나는 현상. 일본이 세상의 중심인데 일본이 왜 개항을 해요? 일본이 왜 오랑캐랑 만나요?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이쪽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선 성리학이 지금 퇴행적 현상을 겪는 것과 약간 비슷한 모습을 겪었다면 국가까지도 비슷해요. 일본이. 근데 여기서 일본이 경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로가 바뀐 근원적 이유는 뭘까? 일본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계속해서 유럽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난학,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학문입니다. 자,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은 여전히 지금 이 나가사키에 가시면 데지마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와 교역하던 인공섬이 다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포르투갈과 처음에 교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네덜란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역을 합니다. 교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에 도움이 되면, 그때 통치가 도움이 됐던 내용은 첫 번째는 무기 수입이었죠. 무기 수입이었고 의학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 난학을 통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오는 그 학문이 결국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되는 새로운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한의 근거였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막부는요, 1년에 한 번씩 나가사키에 상인들이 이 대지마에 옵니다. 올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보고서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에도 막부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아편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일본 이 막부가 지금 그 네덜란드 상관한테 좀 더 상세히 어떻게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 대지마를 통해서 들어온 생각이, 문물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저 다른 나라 세상에서는 분명히 일본의 생각보다 더 발전된 생각들이, 더 발전된 문명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발전된 문명이 있다는 사실이 페리 제독이 이끄는 바로 그 배를 통해서 본 거죠.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조선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가서는 이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결국 가서는 식민지로 전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선 황상 백서 사건, 이 백서 사건 자체가 천주교와 성리학 지배 이념 사이의 갈등이었다. 사람이 100명 넘게 죽었고 300명 넘게 사찰 관직을 당했다. 이 사건의 뒤에는 그 당시에 조선 지배층 사이의 지배층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조반정으로부터 등장한 서인들, 그 다음에 왕실이 바뀌는 과정에서, 왕실에서 왕이 바뀌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파 간의 개인적 은원 관계가 그 시기에, 바로 순조가 등극하는 그 시기에 순조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정순대입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의 빌미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우연찮게 황사형 백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왜 그러면 조선의 성리학이 이와 같이 고차가 화석화되었었는가? 그런 다름이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이 가졌던 성리학을 받아들이던 그 생각, 그러고 나서 인조반정을 거치면서 그 세력이 계속해서 조선의 지배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결국 이념 투쟁을 하게 되면요. 이념 투쟁을 하게 되면 현실과 유리된 이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투쟁에서 이긴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국내 정권은 정권은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국내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면 교사가 하나 있는 거죠. 우리와 경로가 다른 일본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일본의 생각. 일본 성리학도 분명히 우리가 비슷한 영역으로 이 어떤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생각들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
그다음에 일본 내 그 번 사이에 있었던 치열한 경쟁 내에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사용했을 때 그 성과,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가 평가됐을 때 결국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고 나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가 명가